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책은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김병훈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줄거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상표는 대한민국의 인기 배우다. 본명은 강은성이다. 배우로서 안정된 인기를 누리던 그가 어느 날 누나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백한 뒤 후련히 사라진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공상표는 어느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게 된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소설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불편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너 공부는 좀 하니? 대학 가야지. 취직은 언제 할 거야?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첫째 계획은 어떻게 돼? 집은 전세야, 자가야? 재테크는 좀 하고 있니? 애기는 공부 좀 하고? 자, 이런 질문들 다들 익숙하시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것을 했던 것이 맞을까? 사회가, 부모가 또는 주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정석이라 생각하며 그 틀에 맞추어 살아온 것은 아닐까? 정말 오롯이 나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맞을까?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를 읽으며 이 지점이 불편해졌습니다. 질문들을 듣는데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쵸. 전 요즘에 재테크 하고 있니? 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엄마가 나의 대답을 들으면 안 될 텐데 여기서도 이미 내가 번 내 돈인데 왜 난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볼까?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남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또는 보편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약간 너는 루저야 라는 식의 어떤 시선과 그렇게까지? 좀 과한가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좀 공격처럼 다가올 때가 있죠. 재테크 좀 하고 계신가요? 재테크라는 게 뭐였지? 이 소설 보면 그렇게 두껍지 않은 분량의 소설인데요. 금방 읽혔던 것 같아요. 네, 장편 소설의 장점이 사실 앉은 자리에서 좀 마음만 먹으면 읽어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작가들은 쓰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구지는 어떠세요? 여기 우리 불편 포인트에서 나왔던 질문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것을 했던 게 맞을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일단 사실 중학교 졸업까지는 저의 선택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는 뭐 인문계를 갈 거냐 아니면은 특목고를 갈 거냐 특성화고를 갈 거냐 정도의 선택도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좀 갔던 것 같은. 맞아요. 깊이 있는 고민도 사실 안 했어요. 대부분 인문계 가니까 난 특성화나 특목고는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주변에 있는 여고를 갔고요. 네. 그리고 대학 갈 때 조금 신경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근데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지 대학을 가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나고 자라면 일단 원하던 시기라는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 되고 나서는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좀 시달리긴 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뭐 휴학하고 해외여행을 좀 거하게 한번 갔다 왔었어야 한다. 다들 그런 게 되게 로망? 정해진 규칙처럼 로망도 아닌 것 같아요. 로망이 내가 꿈꿔야 로망이잖아요. 네. 남들 다 하니까 로망이 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엔
대학생 때 거하게 한 번도 여행을 가지 못했죠. 맞네요. 사회가, 부모가, 주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정석이라 생각하며 그 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린 저도, 어때요? 저도 오히려 성인이 되고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합니다. 요즘도? 요즘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내가 바래서 내가 원해서 있는 자리가 정말 맞을까? 그럼 답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행복하기는 한데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온전히 나의 선택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근데 지금 기분도. 행복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되돌아보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에서 계속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일단 이 책은 크게 두 장과 하나의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장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쉽게 떠날 수 없고 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좁아 터진 집에서만 연인인데 입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의 제목은 뭔가 현학적인 분위기가 좀 들기도 하고 두 번째 장의 제목은 좀 서글펐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쉽게 떠날 수 없다. 그쵸?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박경리 작가가 마지막으로 쓰신 에세이 작품 이름이 버리고 갈 것만 남아 홀가분하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성장하고 해볼 걸 다 해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또 인생의 말년에 쓴 글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1장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쉽게 떠날 수 없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질문 두 번째 장은 명확하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추측이 가능했는데 네. 1장 같은 경우는 좀 주체가 누굴까? 이 가진 게 많다는 사람은 에는 좀 계속 물음표가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뭐 떠오르는 인물들이 좀 있으셨나요? 가진 게 많은 사람. 그냥 나는 아니다가 제일 컸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땠어요? 저는 이게 이 대한민국의 인기 배우로서의 공상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일단 저희가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등장인물을 크게 한번 소개를 해야 이 책 안 읽고 들으시는 분들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목에 나오는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예요. 그러네요. 네, 저는 사실 공상표까지만 핵심을 두고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무명 배우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필모그래피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필모그래피를 아는 사람만 알고 있다. 라는 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상표가 누구냐? 이 소설의 주인공이고요. 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겠어요? 네, 이 배우는 어떻게 보면 가족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네, 가족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엄마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네. 엄마가 김미승으로 나오고 그리고 누나가 한 명 있어요. 누나가 또 공상표의 뒷바라지 하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죠. 네. 강은진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결국에 공상표라는 건 본명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강씨인 거죠. 그래서 본명은 강은성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자잘한 인물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공상표, 그 다음에 엄마인 김미승,
그리고 누나인 강은진, 이 정도가 가장 주요한 인물. 그리고 네. 아직 말하지 않은 또 한 명의 또 중요한 인물이 있기는 하죠. 지금 1부에서는 이렇게 3명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타인이 바라보는, 여기서 타인이라는 건 가족으로 좀 범위를 좁혀볼게요. 가족이 바라보는 공상표는 어땠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엄마인 김미승과 누나인 강은진이 있는데 먼저 김미승이 바라보는 공상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죠. 음, 김미승에게 있어서는 뭐 공상표는 거의 집안의 기둥, 그녀 존재의 이유 뭐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상표를 뭐 하늘 높이 떠받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좌지우지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드센 학부모들이 아이 쥐잡듯이 잡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이죠. 네. 전 좀 신기한 게 요즘에 아이돌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을 보면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아이돌 스타가 될 거야, 한류 스타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TV에 나오곤 하는데, 그것과 달리 공상표는 좀 유약하고 자기 의지가 부족한 청소년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그려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제 공상표가 어떨지는 알 수가 없고, 그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열심히 연습생 활동을 하긴 했고, 뭐 끌려다닌다라는 이미지는 이 가정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렇겠지만 그렇다 해서 얘가 연기를 못하는 애도 아니었고, 그래서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김미승의 관점에서 공상표를 볼 때 확실히 지금 구지가 말한 것처럼 뭐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미스테리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연예인으로서 좋은 장점 아니에요? 속을 다할 것 같은 배우가 나오는 건 좀 안 궁금하잖아요. 연예인은 좀 궁금해야 될 것 같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나 혼자 산다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배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우리는 그 리얼리티에 막 열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리얼리티 보면서 진짜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지 않아요, 요즘에는? 처음에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좀 많이 사람들이 그냥 그 집을 보는데 더 의의를 두지, 그들이 하는 행동에 의의를 크게 두나요? 그런가?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오, 그렇구나. 근데 방금 구지가 말한 그 포인트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신비주의라는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간혹 가다가 CF에만 나온다던가 아니면 몇 년 주기로 그냥 영화에만 출연하는 배우들은 사람들이 계속 궁금증을 갖고 저 배우는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뭐 멋져? 예뻐? 라는 식으로 좀 추앙받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상표의 엄마. 그렇죠. 공상표의 엄마에게 공상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꿈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줬으면 좋겠는 아들인 거죠.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아니면 너무 자주 그녀의 행동이 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일단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연기 학원을 데리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아이돌 준비를 시킨 것도 읽으면서 살짝 거부감이 들기도 했고 또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서 소속사에서 활동을 할 때도 묘사되기로는 엄마인 김미승이 갑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 배우의 엄마라는 자격으로 너무 좀 그렇게 한다던가 그래서 너무 드세고 힘든 엄마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 아들인 공상표도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공상표가 순순히 엄마 말을 계속 잘 듣는 이미지는 중간에 강은진이 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순순한 이미지가 있었긴 했지만 강은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매니저 역할을 하는 존재로 중간에 투입되면서부터는 좀 공상표도 좀 멋대로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누나인 강은진을 의지하는 면이 좀 있었죠.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강은진에 대한 얘기로 또 옮겨가 본다면 강은진은 누나인데 막 얼굴 생김새가 그렇게 막 닮은 누나는 아니었다고 묘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병훈은 작가님 이름이고요. 공상표를 뒷바라지하고 있고, 그리고 공상표가 증발이 되었을 때 이 공상표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실질적인 일들을 다 수행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강은진 같은 경우는 네. 뭐죠, 그러면? 어떻게 공상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일단 강은진이라는 누나는 공상표가 거의 처음으로 어떤 사람을 제외하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커밍아웃을 한 첫 번째 인물이 되겠죠. 자기의 목소리를 낸 첫 번째 인물. 그럼 공상표가 바라보는 강은진이고 강은진이 바라보는 공상표는 그러면 뭘까요? 강은진이 바라본 공상표는 좀 멋대로 하는 동생? 하지만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좀 믿음이 있네, 둘 사이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공상표가 커밍아웃을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알다가도 모르래다. 내 동생은 도대체 누구였지? 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강은진의 이 포지션이 되게 진짜 친형제 같기도 하면서 좀 업무적 관계 같기도 하고 약간 맞아. 친구 같기도 하고 약간 복합적 캐릭터를 이 강은진에게 투영시킨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업무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그래서 사실 가족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보다,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사무적으로 잘 하다가 갑자기 역시 가족이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는 장면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보듬고 끌어안고 가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네. 그것도 약간 같이 일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좀 오락가락하게 되는 근데 그게 사실 이런 관계에 있는 거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둘 사이의 관계가 뭐 너무너무 끈끈해서 형제애가 막 넘친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무적인 관계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 면이 있고 그렇게 보았는데 공상표가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누나한테 하잖아요. 저 그 장면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며칠 동안 공상표가 좀 약간 땡깡 같은 걸 부리고 있는 것처럼 강은진이 묘사하죠. 네네. 근데 같이 밥 먹자라는 말에 흔쾌히 공상표가 응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차기작 얘기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밥을 같이 먹으러 나갔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밥도 잘 먹다가 공상표가 아주 당당하게 나는 게이다. 누나 나는 게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강은진이 유연하게 받아치지를 못하는 거죠. 유연하게라는 건 뭘까요? 유연하다기보다 어떤 가족으로서 품어주는 어떤 포용적인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족의 반응이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뭔가 이 사람들을 성적 소수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드러내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다라는 이미지가 좀 더 강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형제가 좀 더 애매한 것 같아. 내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네네. 같이 자란 거지. 같이 자란 건데 엄마랑 이미지가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자식에게 드는 이미지, 자식, 형제에게 드는 이미지가. 그래서 무조건 포용해줘야 된다? 글쎄요. 그때 누나의 반응이 정확히 어땠었죠? 놀랍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다. 약간 게이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다. 근데 강은진이 놀라워했던 점은 그거였어요. 동생이 그걸 인정하고 자신의 입으로 내뱉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을 뿐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누나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래서 오히려 공상표가 말 좀 해봐. 나 게이라니까? 누나 나 게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막 목소리가 커진 거지. 그랬더니 강은진이 야 조용히 해. 너 왜 객기를 부리니? 뭐 이런 식으로. 창피하지도 않니? 라는 말을 근데 한 거죠. 그게 약간 촉발제가 되어서 공상표가 거기서 불끈하는 거죠. 게이인 게 창피해? 라고 물고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강은진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다. 사실 놀라지 않고 바로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이제 강은진이 공상표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공상표는 증발을 해버리고요. 그러자 공상표의 소속사, 즉 강은진이 일하고 있는 그 소속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실종 기간이 좀 길어질수록 초조해지면서요. 어떤 이복현이라는 대표가 등장을 합니다. 네, 뭔가 그런 뒷작업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쵸. 뭔가 연예계를 다 꿰뚫고 있는 기자 출신의 대표라는 사람인데 엄마인 김미승이 이 이복현 대표를 굉장히 신뢰해요.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복현 대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스캔들을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었어요. 되게 전형적인 한국 연예계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 부분은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상표와 어떤 여배우 간의 스캔들을 이제 억지로 짜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후보에 올랐던 여배우는 여차저차 해서 후보로 탈락이 되었고 그 여차저차 너무 불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 약간 굳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여자 배우는 사라지고요. 다른 여자 배우를 섭외하게 되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불안했는지 강은진이 자기도 그 여배우를 만나는 자리에 직접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전 재미있었던 게 그 자리에서 만났던 여배우가 이제 한수희라는 배우였는데 그렇게 막 매력이 넘쳐 보인다거나 뭐 굉장히 샤프해 보인다거나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진이 더 촌스러웠던 여자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물이 좀 더 예뻤던? 근데 이제 막 도약을 해보려는 그런 배우였었죠. 그래서 그 배우 입장에서는 이게 가짜 스캔들인 걸 알지만 어쨌든 여기에 한 발 담그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내보이는 그런 배우여서 그냥 이 배우 좀 소모적인 캐릭터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강은진과 한수희가 같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한수희가 공상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나인 강은진이 전혀 몰랐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독립영화, 단편 독립영화 같은 거 한번 같이 찍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그 연출에 함께 참여했었다라는 게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연기였던 거죠. 그렇죠.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필모그래피여서 누나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속으로 깜짝 놀라죠. 내가 모르던 상표의 작품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놀라워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김미승과 강은진 같은 경우는 공상표의 일상을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던
맞아요. 그 말은 결국에 공상표의 삶은 거의 오픈되어 있었다. 오죽하면은 공상표가 따로 나가서 살겠다는 그 오피스텔도 음. 사실 따로 사는 게 전혀 아니었죠. 네, 엄마가 비번 알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따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나는 거의 매일 아침 와서 확인하고 숨이 좀 막혔을 것 같기는 해요. 어, 저는 사실 20살 이후로부터는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아서 네. 전 3일만 같이 살아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20살 이후면 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사실 공상표가 정말 갑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묘사를 읽으면 공상표의 목소리로 듣는 게 아님에도 숨 막혔겠다 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뭐 김미승이나 강은지는 가족이라 치고 전혀 다른 외부인,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볼 때 공상표는 또 과연 어땠는가? 그냥 정말 연예인인 거죠. 음, 그리고 뭐 정말 뚝심 있는 팬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그냥 정말 일반 대중들이 공상표를 바라볼 때는 와, 연예인이다 정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가십거리 올리기 딱 좋은? 그래서 왜 그런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공상표가 헬스를 할 때 그 뒤에서 사진을 찍었던가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공상표에서 올린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상표는 진짜 말 그대로 대중에 의해서 소비가 되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뒤에 공상표 있어. 같이 사진 찍자고 말하고 싶지만 실례겠지라고 얘기하면서 공상표를 해시태그에서 사진을 올렸는데 그렇게 사진 찍는 게 더 실례야. 그러네. 그냥 대놓고 사진을 찍자고 하지. 이렇게 찍어서 그리고 개인 소장하는 것도 아니고 인스타그램에. 전체 공개로 올리면 정말 민폐죠 사실. 그러니까 강은진의 걱정이 이해가 돼요. 공공장소에서 공상표가 무슨 말을 했을 때는 그게 의도와 상관없이 완전히 이슈화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뭔가 자기만의 삶이 없는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나죠. 첫 번째 장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장을 쭉 읽으면서 공상표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거를 점점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따위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깊숙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복잡한 지점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공유를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나의 모든 비밀을 공유한 한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의 비밀에 뭐 A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B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A부터 Z까지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 얘를 바라보고 있는 공상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럿 나오지만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결국에는 뭔가 많이 오픈되어 있고 오픈될 수밖에 없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허상 같죠, 사실. 명확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 2부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목이 저는 1부보다 좀 더 감정적으로 와 닿았어요. 우리는 이 좁아터진 집에서만 연인인데. 이런 연인 있어 본 적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집 안에서만의 연인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부모님한테 공개하지 않았던 과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범위가 더 좁았던 뭐 연애사는 사실 없죠. 저는 그렇게까지 막 숨겨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거 보면서 사실 그들의 연애도 그랬던 것 같지만 저는 대학교 때 만났었던 선배들의 연애가 생각이 났어요. 그 선배들이 약간 이러한 이미지를 조금 갖고 있었는데 캠퍼스 내에서는 그들은 정말 열렬한 연인이었거든요. 네. 그들은 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모두가
우리과의 공식 커플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둘 다 선배였죠. 근데 한 선배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저 친구한테 약간 그림자 같은 존재야. 저 친구의 집에서는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 우리는 동거하고 있지만 저 친구가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할 때 나는 숨소리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겨야 하는. 그래서 자기가 그림자 같다. 존재하지만 실체는 없는. 그러나 그 사람과 붙어 있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저 선배 멋있다. 되게 철학적 사유를 한다. 라고 20살 초반에 그 선배를 동경했던 적이 있어요. 그 커플은 끝까지 갔나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결국에 헤어진 걸로는 아는데 꽤 오래 만났었고요. 되게 예쁘게 사귀는 커플이었어요. 그러나 뭐 내밀한 이야기까지는 사실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들만이 알겠죠. 이 커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만이 아는 이야기들로 뭐 점철이 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해요. 왜냐면 공상표는 모두가 다 아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상표의 연애사는 아무도 몰라야 하는 몰라야 훨씬 어떻게 보면 값어치가 있는 배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한 지점들이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설화 했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장의 소설은 좀 1장 소설 구성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공상표가 존재감을 드러냈죠. 이때까지 계속 숨어 다니고 어떻게 보면 실종되어 있는 상태처럼 나와 있었지만 2장에서는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이게 뭐지 갑자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씬 번호가 매겨져 있는 소설이 나옵니다. 인터뷰 장면과 소설 장면이 계속 교차되면서 2장이 진행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엄청난 스포가 될 예정입니다. 스포. 정말 표정에 감정이 하나도 없이 금방 스포를 외치는. 네. 아니, 저희 방송이 원래 스포를 하기로 유명해서 하지만 어쨌든 진짜 여기서부터는 스포. 저희 유명한가요? 네. 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처음에 2부를 읽을 때는 인터뷰로 진행되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씬이 나와. 그래서 뭐지? 회상인가? 회상에 대한 이야기인가? 시나리오인가? 이렇게 했다가 근데 좀 뒤로 가면서 공상표가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소설을 쓰고 싶다. 그때 일을 소설로 기록하고 있다. 라는 식의 인터뷰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지금 공상표가 그때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쓰고 있는 소설이구나. 자, 이 지점이 되게 또 재밌어요. 자기가 쓰는 자기를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은 대체 뭔가? 그건 자기 자신을 진짜 얘기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사실 생기죠. 지금 장에서 2가지 장면이 나오는 게 인터뷰, 그리고 자기를 쓰고 있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2개 다 실제 나인 것 같지만 정말 온전한 나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리한테 질문을 할 때 오리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100% 다 보여주나요, 저에게? 아니겠죠. 그럼 우리 그만하죠. 근데 그게 저의 의지와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자신은 그냥 어떤 필터를 거쳐서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만 오픈해야 되겠다 라고 선그어놓은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상표는 굉장히 많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렇죠. 인터뷰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서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오픈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속사정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소설에서도 또 내밀한 장면들을 어떻게 보면 묘사해서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공상표의 전체를 지금 볼 수 있는 건가 싶으면서도 실제 공상표가 자신의 입장에서 쓰는 자신의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라는 기분도 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공상표가 쓰고 있다는 이 소설 또한 1인칭 시점으로 해서 일기처럼 아주 내밀하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공상표 연인의 시점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기 쓸 때도 엄청나게 또 오픈됐었나 내가? 그러니까 결국에 입 밖으로 내는 말, 그 다음에 나를 통해 이렇게 거쳐지는 뭐 글이나 글이라든지 이런 거 역시 다 일종의 어느 정도는 가공된 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공된 나가 2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크게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봤을 때는 1장은 주변인들이 바라보는 공상표 같았는데 그리고 2장은 공상표가 바라보는 공상표겠다라고 생각했었지만 또 깊이 생각해보면 이 공상표는 공상표가 보여주고 싶은 공상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을 정말 다 읽고 나니 더 궁금해져요. 그래서 공상표는 과연 누구인가? 뭔가 Y 이런 프로그램 본 것 같아요. 궁금한 이야기, 공상표. 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지금 이 연인은 결국에 공상표의 연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김영우. 네,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죠. 그리고 공상표의 옆에 서 있으면 더 평범해져요. 공상표는 일단 연예인이고 유명한 배우잖아요. 암만 평범하게 생긴 배우라고 해도 일반인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배우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상표는 또 그렇게 평범한 배우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자기 자신이 쭈구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맞아요. 하물며 공상표는 승승장구해. 그런데 김영우인 나는 입봉도 못한, 제대로 못한 너무 가난한 감독이에요. 네, 감독 지망생이죠, 사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난 지망생이란 말이 너무 슬퍼. 뭐든지 지망생이 붙으면 슬퍼집니다. 왜 그걸 지망생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그건 직업이 아니잖아. 뭔가 잡을 수 없는 꿈을 잡을 수 없다니요.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김영우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상표는 김영우란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대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알아봐 준 사람이죠. 거의 처음이죠. 네. 근데 이 알아봄이 되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알아봄과는 다를 수 있지만 공상표가 되게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 성적 지향성을 알아봐 준 사람인 거죠. 그것도 거의 한눈에 알아채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실 김영우가 공상표한테 영화에 출연해달라고 접선을 시도하는 게 첫 만남이거든요. 네. 김영우가 조교였어요. 그죠? 영화 관련된 교양 과목이었나? 전공이었나? 아무튼 거기 조교였는데 공상표를 보고 내 영화에 출연해달라. 딱 너가 그 이미지에 맞다. 라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도 아니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출연하고 나서 또 쿨하게 우리 공상표는 군대에 가가지고 그 영화를 보지도 못했다고. 근데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된 김영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 배역만큼은 꼭 게이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너를 섭외한 거다. 공상표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았대요. 네, 자기 여자 진짜 좋아한다고 그러고. 사람 잘못 봤다. 난 아니다. 근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치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렇게 막 잡아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끝까지. 맞아요. 아니라고 빼려면 정말 끝까지 빼고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공상표 같은 경우도 그 술수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같이 말려 들어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좀 짜릿했다라는 식의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보면 쿵짝이 잘 맞아서 그렇게 얼레리 꼴레리 하는 사이가 됐죠. 공상표는 일단 첫 만남에서 또는 뭐 몇 번에 걸친 만남에서
영우가 나를 알아봐 주면서 응. 이제 처음으로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깊게 오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응. 아마 영우가 살고 있던 옥탑방이었나? 응. 그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밤새 얘기를 하다가 응. 서로 그런 썰을 풀어요. 약간 불행 배틀하는 기분 들죠. 맞아요. 근데 일단 강은성이 자신의 어떤 가족사, 굉장히 뭐 다이내믹한 가족사를 풀고 나서 형도 꼭 얘기를 좀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영우가 굉장히 담담하게 자신의 커밍아웃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우 정말 그거 생각하면 사실 강은지는 평범한 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영우의 가족에 비하면 강은지는 젠틀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속상한 가족이죠. 맞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그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성소수자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 감히 예상해 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지점을 상상하면서 말을 못하기도 할 것 같아요. 아, 그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영우가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듣죠. 근데 아무튼 뭐 씁쓸하죠. 이런 장면을 보면. 근데 이런 장면 볼 때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그거 읽어보셨어요? 당신이 빛나던 순간? 안 읽어봤어요. 제가 좋다고 전에 한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책을 하도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요. 네, 인터뷰집인데 거기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 기억나네요. 네, 이게 거기 뭐 대표였는지 어디였는지 저도 읽은 지가 오래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그 모임에 누군가가 폼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끼리도 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수자 부모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또 이런 커밍아웃을 듣게 된 부모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도 있죠. 나만 겪는 특수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 있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울렸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이거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간간히 책 홍보를. 아무런 지분도 없지만. 맞아요. 그래서 영우도 그렇고 사실은 일부에서 나오지만 상표도 그렇고 자신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가족에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둘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똘똘 뭉치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둘 말고는 아무도 이들의 사이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뭔가 쟤 게이 아니야? 라는 의심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그런 연인 사이로 계속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물며 그 김영호가 사교육계로 가서 일을 하면서 동료들한테도 전혀 공상표를 안다라는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연인 관계 되게 자기 자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연인 관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둘이 있을 때 온 세상이 꽉 차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은 이 방을 벗어나면 끝난다.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서글픈 지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방을 나갔을 때 서로의 위치가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아무래도 김영우는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또 심지어 김영우는 사실 오픈리 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자기의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가족한테도 의도치 않았지만 공표가 되었고요. 네. 형수가 정말 네, 점점점. 그래서 이 소설에서 사실 여자들이 좀 눈치 없는 캐릭터로 많이 그려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좀 소모되는 느낌이랄까? 특히 형수에서 약간 좀 빵 하고 터지죠. 그 전에 뭐 엄마나 누나 같은 경우는 있을 법하다 그래도 이런 기분이었는데 형수는 좀
너무 얄미운데? 그리고 형수까진 가지 말지라는 기분도 살짝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강은성, 그러니까 공상표는 사실 영호를 만나서 숨통이 트였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영호는 처음 몇 달은 뭐 정말 짜릿하고 즐거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둘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의 정비례 하여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짜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감옥은 좀 너무했다. 빨리 정정하세요. 감옥은 아니고요. 어떤 답답함? 현실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연인이 되면 처음에는 좀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현실을 잊어버리는데 현실을 직면하는 시간이 이들에게도 온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김영우는 입봉을 준비하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맞아요. 그 영화가 바로 작별의 계절이라는 영화고 거기에 제작비는 우리의 공상표 씨가 네. 지원을 해주고 주연 배우도 공상표 씨가 해주기로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자전적 영화처럼 공상표는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게이 연기를 한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영화를 다 만들어진 영화를 봤더니 그냥 거기 내가 있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어떤 가면을 벗어버리고 연기를 해보고 싶은 욕구에 시작했던 영화였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니까 상표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나의 성적 지향성을 세상 사람들이 눈치챌지도 모른다 라는 기분이 들었을 때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은진이 아까 일부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신은 상표가 게이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놀랐던 지점은 공상표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게이라고 얘기하는 지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자신이 게이를 연기함으로 인하여 내가 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온몸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장면을 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상표는 굉장히 두려웠고 내가 이때까지 어떤 뭐라 그럴까 쌓아놓은 공든탑이 다 부서질 것만 같은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 영호한테 무리한 요구를 또 하게 되죠. 내가 제작비 냈으니까 이 영화 없자. 엄청 무례하죠, 사실. 너무나 해서는 안 될 요구였어요, 사실은. 이게 너무 약간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더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자본의 세계에서도 무례하고 나쁜 짓이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더하여 내가 무섭다, 내가 두려워서 그래 라는 식으로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하고 뭔가 감정적 동의를 구하는 장면들이 훨씬 더 사실 김영호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맞아요. 김영호는 지금 이 영화를 가지고 조금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 근데 연인이기도 하고 투자자이기도 한 그리고 주연 배우이기도 한 이 복잡한 지점을 다 가진 애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게 결정타였고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전부터 조금씩 영호는 지쳐 있었어요. 슬프다. 그러니까 상표가, 즉 공상표가 조금 더 당당해지길 그리고 좀 자신있게 성적 지향성을 글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성적 지향성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적어도 엄마인 김미승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렵죠, 사실. 안고 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나도 저게 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족이기 때문에 안고 가는 지점들이 존재하는데 더 네가 자유롭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놔야 돼 라고 주변인들이 얘기를 해줄 때 그걸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해도 되는가? 되게 힘든 지점들을 많이 건드렸죠. 그래서 그 소설화된 장면에서 둘이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넌 결국에 그냥 엄마한테 휘둘리는 내가 싫은 거잖아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상표를 인정한다는 건 결국 김미순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사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싸움이 될 수도 있죠. 뭐 김영호의 마음을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공상표를 참 아프게 하는 말들을 좀 던져요. 참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영호가 맞아요. 자존감이 아주 많이 낮아져 있었죠. 원래 없던 사람은 아닌데 근데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통장 잔고를 보고 좌절하는 영호의 모습이라던가 사교육 시장으로 가서 돈을 버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워요.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근데 그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인터뷰가 되게 결정적인 장면들이고 결정적인 공상표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게 뻔한 그런 것인데 이 인터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 인터뷰는 추모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획된 곳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이태원 클럽 방화 참사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런데 게이 클럽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생기고 그 사망자들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획 인터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려고 했다가 기획 방향이 틀어지면서 성소수자들만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방향이 한번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공상표가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먼저 연락했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는 이제 기획이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공상표가 흔쾌히 수락을 했다가 상표씨 미안해요. 성소수자만 하기로 했어요. 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후에 상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네, 자신이 할 수 있다. 나도 성소수자다. 를 이제 밝히고 이 인터뷰는 그래서 일단 영호를 추모하기 위한 목적이 1번이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가 공상표의 커밍아웃 인터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로서 이미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이름은 바로 못 떠올려도 얼굴 보면 다 아는 그런 배우가 결정하기에는 되게 큰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네.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누군가가 고의로 이태원의 게이클럽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영호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클럽은 이제 김영호가 평소에 자주 갔던 클럽이었는데 여기서의 방화범은 남자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게이들을 혐오하는 남성이 아니라 방화범도 게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게이 클럽에 불이 났다. 그리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 라고 하면 되게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이란 말이 되나? 그냥 일반적으로 혐오 범죄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추측과 다르게 오히려 성소수자가 성소수자를 괴롭힌 거죠. 힘들게 한 거죠. 그렇죠. 상표는 기사로 접해보기는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런데 영호가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다가 네, 페이스북이 차단되어 있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였나요? 어떻게 해서 김영호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추모하는 글이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죠. 맞습니다. 굉장히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음.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인터뷰까지 가게 된 건데, 음. 여기서 방화범도 게이였다는 사실이 음. 사실은 이 공상표에게는 충격이고, 그러면서 그 방화범에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좀 투영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해요. 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공상표의 내면, 무의식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 꿈속에서 자기가 방화범이 되어서 그 게이클럽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끊임없이 그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랬던 건 전혀 아니지만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가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게이였던 연인인 김영호를 죽이는 행위였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서글프면서도 좀 이 장면이 이 소설을 되게 많이 살린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방화범을 생각했을 때 절대 옹호를 해서는 안 되지만 약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방화범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립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기묘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었고,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과 같은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출이 된 것이다. 근데 자기는 다행히 어찌어찌해서 탈출구를 찾게 돼서 이제는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또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왜 그런 악몽을 꾼다고 생각하냐, 반복해서 라고 했을 때 공상표가 그렇게 인터뷰 대답을 하거든요. 저는 살아있으니까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뭔가 이제 자신이 이때까지 거부해왔던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을 살겠다 라는 것처럼 느껴졌죠.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사실 그 꿈 얘기를 할 때가 가장 좀 많이 공상표를 읽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공상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들도 그려지기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는 또 않다라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결국에 인터뷰는 가공된 어떻게 보면 자기 검열이 조금 일어난 그런 답변들로 지면에 다시 옮겨져서 실리는 것이고 네. 소설 역시도 자신이 자전적인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대 연인이었던 사람의 목소리로 분하여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공상표를 우리는 또 완전히 손에 쥐었다라는 기분은 들지 않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1부, 2부를 다 읽고 부록까지 읽으면 독자에게 남겨진 숙제는 그냥 소설에서 떨어진 그런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공상표가 과연 누구였지? 라고 재조합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공상표를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그냥 각각 개개인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가 보여주는 좋은 연기만 우리가 소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다양한 걸 궁금해하고 빨리 질려하고 근데 그 궁금증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정말 생계가 흔들리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경험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그런 거에 반성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찌라시 믿지 말아야지, 찌라시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찌라시가 돌면 또 재밌어 라고 생각하는 제가 있어요.
맞아요. 그건 제가 거부하지 못할 강한 유혹이기도 해요. 뭐 개인톡으로 저에게 그런 걸 전달하는 사람은 없지만 단톡에서는 꼭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한 건 아니겠지만 그 단톡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찌라시를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쵸. 그때마다 뭐야 이건 또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도 눈으로는 읽고 있어. 맞아요. 그건 진짜 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의 어떤 욕구? 즐거움? 그러니까 참 끊임없이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다잡지 않으면 진짜 편하게 살겠다. 재밌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진짜 재밌게 살겠다. 근데 그 재밌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은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맞는 말이네요. 이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미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시리즈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뭐 제가 읽어봤던 것들로는 보니까 지금 뒷장을 펴보고 있습니다. 네. 서유미 작가의 끝의 시작도 있고요.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 그 다음에 뭐 정세랑 작가의 보건교사 아느냐. 그 다음에 임성순 작가의 자기개발의 정석. 나는 농담이다. 김중혁 작가.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작가. 미음사가 책을 잘 내네요. 지금 제목을 들어보는데 다 들어봤던 책들이네요. 그리고 되게 유명했었던 작품들도 많고요. 맞아요. 그거 말고도 계속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미음사에서 계속 이렇게 좋은 장편들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두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이 책도 아주 즐겁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김병훈 작가님의 첫 소설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등단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는 없습니다. 네. 2014년도에 등단하셨고요. 그때는 단편소설로 등단하셨는데 단편소설을 계속 꾸준히 발표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책으로 나온 건 완전한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이번 장편소설이 처음이다. 그러면 사실 김병훈 작가 소설가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은 이 책이 처음인데 첫 장편 소설이 이 정도의 가독성을 가지고 있으면 꽤 성공적이다 라고 평론가도 아닌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의견을 얹혀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소설 많이 써주시고 미음사도 이렇게 좋은 책 계속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1대 100을 한번 얘기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1대 100입니다. 가위바위보 하죠. 네, 오늘은 이겨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패턴을 이해했어요. 네. 우리는 주먹이에요. 저는 언제나 주먹을 먼저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도 주먹을 냈습니다. 네, 그럼 굳이부터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김광규 시인의 나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 전문을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작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김광규. 살펴보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의 아버지이고 나의 형의 동생이고 나의 동생의 형이고 나의 아내의 남편이고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니다. 과연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읽어드렸고 제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취향과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하는 소수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래서 정말 굳이 다음에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 좀 버벅거렸던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이 시는 정말 놀라울이 많지 소설에 대한 얘기를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실 공상표는 누구인가? 그래서 공상표는 누가 정의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공상표도 공상표를 잘 모를 것이다라는 식으로 결국엔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는 이 전체이기도 하고 이 전체가 아니기도 하고 좀 이런 복잡 미묘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고 싶지 않은 지점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야, 정말 좋은 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리의 1대100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리의 1대100은요, 지우개입니다. 이미 자신이 좀 없지만 그래도 얘기해 볼게요. 공상표라는 인물은 이 책 속에서 계속해서 지우고 또 지워 나갑니다. 무엇을?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 설명이 좀 지저분해지기는 하지만 작별의 계절에서 강은성 역할을 한 공상표가 자기 자신을 묘사하기를 이전에는 내가 어떤 연기를 할 때 뭔가를 이렇게 더하거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강은성을 연기할 때 나는 계속 나를 버려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버려야 했다, 또는 지워야만 했다 라고도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공상표라는 인물에게 계속 더 씌워진 가면들을 자기가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소설인 것 같아서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소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에서 던진 불편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본다면 예. 우리는 자신만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거의 아니겠죠? 어렵죠.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 자신이 불편함을 안고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그런데 네. 그 틀 안에서도 내가 타협을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점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발맞추어 가는데 그렇지만 나만의 독보적인 무언가는 차별점을 가지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발맞추어 가는 것 같다라는 기분도 들고 이걸 고민하는 과정이 사실 의미가 있죠.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떠밀리듯이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구지의 말대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삶이 편할 수는 있어요. 정말 파도에 휩쓸리듯 몸에 힘을 빼고 살아가면 되니까요. 근데 고민을 하는 순간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우리 불독의 모임처럼 불편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좀 더 큰 행복 또는 더 깊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 훨씬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를 함께 읽었습니다. 네, 저희 사연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저번부터 이제 꾸준히 들려드렸는데요. 질척거리지 말고 쿨하게 하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읽고 싶은 책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읽었던 책에서 나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좀 더 다른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라는 것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지금 이런 책 읽고 싶은데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저희가 책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매주
월요일 7시에 업로드됩니다. 다음 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